대장동 일당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한 명이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가뜩이나 더딘 50억 클럽 수사에 제동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했죠. 박영수 전 특검.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굉장히 자신했었는데 기각된 사유는 뭐였습니까? 일단 뭐 영장 자체는 발부될 거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았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금액이 뭐 250억,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와 관련해서 뭐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PC랄지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자체도 사실은 다 삭제하고 제출했고 그다음에 뭐 서류도 폐기하고 그래서 이제 발부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뜻밖의 이제 변수를 만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무의 해당성 여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법률적 사실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니터 CG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직무의 해당성 여부예요. 그러면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금융 이사회의 의장을 맡고 있었잖아요. 우리금융지주였죠. 네. 그러면 우리금융지주가 과연 금융기관이냐 아니냐 첫 번째 거기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느냐 이 행위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관계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금품에 실제로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소명이 안 되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약속을 했잖아요. 200억, 50억. 이것도 약속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거 불분명하다. 이게 소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이 됐건 사실적이 됐건 검찰의 영장 청구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기각을 한 거죠. 그럼 검찰이 뭐랄까요? 1차전에서는 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뭐 검찰 자체는 자신만만했는데 결국 뭐 기각이 됐으니까 뭐 어떤 변명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외형적으로 그냥 판단할 때는 당연히 금융기관 아니야? 또 이사회 의장이니까 그 직무를 이용해서 컨소시엄에 넣으려고 했고 그다음에 뭐 그 관련해서 250억 받은 거 아니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이 이제 다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기록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수사 과정이랄지 그런 면에 있어서 일단 박영수 전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검찰이 앞으로 어떤 걸 더 할 수 있습니까? 검찰 좀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수사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완벽하게 한 것 같아요. 이제 압수수색이랄지 당사자 조사랄지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자들의 뭐 조사 그리고 특히 뭐 오른팔 역할을 했던 뭐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수사 이런 건 열심히 했는데 일단 법원에서 이제 법률적 다툼이 오지.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냐 직무에 관련되냐 이것은 사실은 해석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이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단지 법률적 의견을 다시 내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적인 다툼의 여지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툼을 없게 하고 충분한 소명과 증거를 내서 명백하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그러한 추가적인 보강 수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영장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 검찰 입장에서 그건 쉽지 않다. 물론 이제 이런 방법이 있죠. 영장 전담 판사가 지금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적 사실적 판단에 대해서 다른 판사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일부 보강을 해서 이제 다른 판사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사실적으로 문제 없다, 그럼 영장 발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일부 보강 수사를 해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은 그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해진 사실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법원이 법률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검찰이 뒤집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이제 어떻게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거 아마 이런 사례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금융 지주가 지주회사인데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 또 거기에서 이사회 의장인데 의장이 설사 우리은행을 성남이틀 컨소시엄에
뭐 참여하게 한다랄지 또 참여를 못하게 됐을 때 뭐 여신 의향서 이제 1,500억 정도 대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금융기관이 아니다고 하면 이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럼 금융기관이 된다고 하면 과연 직무와 관련된 거냐 이런 부분 법적인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계속 쟁점이 될 거고 아마 영장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예. 검찰은 기소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다툴 거예요. 근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지금 특가법상 수재죄인데 예. 특가법상 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은 거단 말이야. 예. 근데 금융기관이 아니다라 할지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 돈을 아무리 받았어도 그건 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인정되기 위한 전제된 사실이에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네. 제일 중요한 쟁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의 자녀를 소환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 영장 청구나 어떤 기소를 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까 이제 법률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걸 일단 해소를 해야 하고. 예. 뭐 그건 해결됐다 치고 그다음. 예. 만약 해결됐다고 한다면 예.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박영수 딸이 뭐 퇴직금이랄지 뭐 대여금 명목 뭐 그런 걸로 11억 받은 거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는 이거의 성격 자체는 지금 뭐 하나은행 성남이틀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집어 넣으려고 했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500억 대출만 받았어요.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가로 50억을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50억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저 11억은 50억 중에 일부다. 이렇게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영장범죄 사실에 대한 이 부분에 적신했지만 이 11억 자체를 이제 뭐 수재죄는 적용을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이것 자체가 50억 중에 일부를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또 추가 영장하면서 이게 50억의 일부다. 영장은 범죄사실 적시가 됐지만 따로 수재죄를 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혐의나 사실관계보다는 훨씬 더 이 사건이 좀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사건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곽상도 전 의원이 1심 판결 나왔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무조건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죄가 될 것 같아. 이거 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수사가 어렵습니까? 그러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죠. 예. 왜냐하면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퇴직금이랄지 아니면 몸이 아팠기 때문에 산재 성격으로 50억을 줬다. 근데 사실 50억은 굉장히 뭐 그룹 임원들도 사실 받기 어려운 돈이거든요. 그 50억을 갖다가 뭐 5-6명한테 50억을 줬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고 적어도 대장동과 관련해서 뭔가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어떤 권한이나 권력이나 뭐 그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50을 줬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것도 그건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법률의 잣대로 이걸 재단을 해서 구속을 하고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건 자체들이 되게 보면 2014년도 15년도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이 됐건 아니면 뭐 곽상도 의원이 됐건 어떻게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둘 다 영향력 행사한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곽상도 의원 사건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무죄 이유는 뭐냐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당사자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증과 증거 뭐 이런 거에서 사실 이제 검찰이 완벽하게 이제 수사하기도 어렵고 이제 수사했다고 해도 이제 법원에서는 미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검찰은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일단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이 재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하나 판단이 나와서 그거를 살펴볼 텐데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게 국가공무원법 얘기거든요. 이게 국가공무원법에 보니까 자격을 제한하는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제 뭐 성범죄 또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음란물 이것을 이제 소지하면 소지한 걸만 처벌받거든요. 근데 이걸 소지한 사람이 유죄로 형이 확정될 때는 아예 어떤 공무원직도 일반직 공무원도
임용될 수가 없는 결격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는데 이제 벌금 700만 원, 네. 그다음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뭐 40시간을 이수하라는 그런 명령 받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려고 하는데 네. 저 이제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 헌감만으로 이렇게 일반 공무원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제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예, 지금 국가공무원법에는 이 아동 성범죄 관련 말고도 다른 범죄를 했을 때도 제한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번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그 부분은 판단을 안 했죠. 왜냐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이 아동 청소물 소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안 했기 때문에. 예. 그 이번에 나온 것은 이제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만 예. 지방 공무원이 됐건 일반 공무원이 됐건 국가 공무원이 됐건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된 거에 대해서 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내년 5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해라. 예. 이렇게 헌법이 결정을 한 거죠. 예, 이게 그 국가공무원법 33조를 보면 다른 범죄 혐의로 형을 확정받은 사람들에 대한 제한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대부분 기간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몇 년이 지나면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성범죄,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안 되는 거죠. 영구. 그러니까 헌재 판단에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됐을까요? 이제 헌재 판단은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아동 청소물 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아동 청소년과 관련 없이 모든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을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너무 범위가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예. 이제 기본권은 이제 공무단임권이랄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이라는 것이 이제 헌법적인 기본권인데 최소한도로 침해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음란물을 가진 사람은 그와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건 맞지만 모든 그 직무와 관련된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제한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적 공무원의 결격 사유는 무슨 죄를 범했을 때 결격 사유인데 네. 그 죄가 확정된 후에 뭐 2년, 3년, 5년이 지나야만이 공무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한 사람은 뭐 직무의 범위에 대해서 제한이 없고 모든 공무원 네. 그다음에 영원히 공무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니까 이거 이제 헌법상 이제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는 근데, 거죠. 반대 의견도 있긴 했죠. 헌재에서 판단할 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뭐 6대인데 예. 이제 주된 내용은 그런 거죠. 이제 그러면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직무가 아니다 할지라도 공무원은 아동 청소년을 접촉할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인화 시킨 것은 맞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의 사람의 특징은 이제 습성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범행할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까지 뭐 시간이 경과했다고 그래서 공무원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직무에 아동 청소년 관련된 직무가 아닌 사람 경우에도 뭐 아동 청소년 접할 수 있는 거고 그 직무 자체가 아동 청소년을 접하지 않는 직무는 없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유헌이 아니다, 합헌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런데 결국 뭐 6명의 헌법재판관이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거죠. 예. 일단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 다음 이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어떤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나요? 이제 헌법에 따라서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공무의 단임권을 직무를 어느 직은 할 수 있고 어느 직은 못하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걸 정해야 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아동학대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이 이제 형을 받은 사람이 몇 년이 지나면 임용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제 대체법을 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뭐 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랄지 음란물에 대해서는 뭐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고 예. 사실은 저희도 뭐 변호사를 하면서 보면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 습성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과연 그
법을 적용을 해야 하는 게 맞느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여론도 반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직무에 관련 범위도 좀 높이고 예. 그다음에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기간을 예.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는 훨씬 더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어차피 형량이 많으니까 뭐 10년, 15년 정도만 해도 사실상 공직에는 들어올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뭐 형태가 나이 제한이 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유기되고 살해되는 사건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요. 어제는 아이 둘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했던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고 추가 사건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아이를 학대치사한 사실이 확인된 게 있고요. 경남에서는 닷새 만에 아이가 숨졌는데 그걸 이제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부부도 있었습니다. 이게 일단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 외에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총 3건입니다. 총 속보로 들어온 것까지 하면 3건인데 그중에 2건은 지금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뭐 살해든 뭐 학대치사든 영화가 발견이 돼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화 살해와 관련된 수사는 상당히 이제 수사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도 뭐 한 2,000건 전수조사 하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출생 기록은 있는데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전수조사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나온 것은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 굉장히 케이스가 많아질 건데 이 영화 살해는 시간 뭐 영화를 분만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직후에 살해를 한 건지 아니면 유기를 한 건지 아니면 키우다가 학대를 해서 살해를 한 건지 아니면 키우다가 그냥 방치돼 가지고 사망을 한 건지 굉장히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은 출산한 생모에 의한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사실은 살해하고도 그렇지 않고 집에 데리고 왔는데 뭐 사망했다랄지 아니면 출생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럼 한 1, 2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학대를 했어요. 학대를 하다가 사망을 했다랄지 아니면 학대를 하는 중에 뭐 살해를 했다랄지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없고 결국 이제 생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지금 뭐 야산 수색하면서 이제 사체를 지금 발굴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영화의 특징은 그거잖아요. 뭐 일반 성인에 비해서 뼈 같은 것이 단단하지 못해요. 그러면 일반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매장을 하게 되면 시간 지나면 이제 부패를 하겠죠. 그냥 뼈는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DNA 검사 같은 거 할 수가 있는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뼈가 약하잖아요. 그럼 같이 또 부패를 해버리면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성인을 매장했을 때는 뭐 부검이랄지 DNA 검사랄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사망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데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는 뭐 열심히 하겠지만 결국 뭐 친모의 진술에 의존할 수 없다 보니까 친모는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어쨌든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곳이 2곳인데 야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이는 너무 가벼우니까 유실될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시신이 없는 사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신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살해 사건이랄지 그런 거에서 이제 무죄가 나온 사례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또 진술을 번복할 수 있으니까 본인은 이제 처음에는 인정을 하죠. 산에 내가 뭐 유기를 해서 묻었다 아니면 뭐 살해를 해서 묻었다 이 얘기는 하지만 이제 법정에 가면 아니 나는 그때 내가 굉장히 당황하고 겁이 나서 잘못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게 되면 이제 원점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영화 사례 같은 경우 일단 뭐 산모가 출산했다는 것은 거의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출산 이후에 애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뭐 유기를 했던 치사가 됐건 아니면 살해를 했던 뭐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이 많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랄지 아니면 누가 뭐 유괴했다랄지 이제 그런 주장을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시신을 찾는 게 중요하겠고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검이나 이런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살해인지 학대치사인지 혹은 뭐 갑자기 병 때문에
죽었는지 이거는 좀 밝히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